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로 시작되는 훈민정음 기억나시죠?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세종대왕님. 예. 돌이켜보면 놀라운 발상입니다. 500년 전에 당시 왕과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다 한자 쓰고 있는데 한글을 창제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체적으로 글로 표현하게 하면 귀찮은 요구만 많아지고 자칫 불온한 사상, 사고들이 번져서 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어리석은 백성으로 놔두지 않고 문해력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계몽군주 세종대왕은 정말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상을 2023년 민주주의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현명한 유권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자유롭게 말하면 그걸 국민의 대표들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강남 출신의 오렌지족 비슷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법조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 판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을 규정하고 정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어리석게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자유롭게, 그러나 목소리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큰 목소리를 배려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또는 자격증으로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세종대왕도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오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최강시사 뉴스 언박싱 확장판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뉴스 언박싱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의 전면전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둘러싼 장벽 철조망을 뚫고요, 영내로 침투를 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철조망을 넘었다라고 하고요. 예.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민간인들을 공격을 했고 또 인질로 잡아서 귀환을 했습니다. 양쪽의 공격으로 이미 사상자가 수천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하마스가 있는 곳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스라엘군도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몇 년이 가더라도 뿌리를 뽑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왜 하마스가 지금 사실상의 전면 공격을 단행을 했는가, 이건 것 같은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이걸 많은 언론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와 탄압을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올 초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이 이스라엘 군대나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이 227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미국의 중동 정책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었거든요. 아브라함 협정.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스라엘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중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하마스가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중동의 근본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다.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리 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수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중동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의 전면전을 감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전문가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내부 문제로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게 이제 네타냐후 정권의 어떤 극우주의적 행보에 더해가지고 네타냐후 정권이 지금 맺고 있는 연정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근본주의적인 형태의 연정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치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일방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펴면서 사법제도에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거의 이제 독재 비슷하게 기울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발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에도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틈타서 이제 뭔가 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내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지금의 온건파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경파 행동주의자들인 하마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적인 세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거다. 이런 두 번째 분석이 있고, 하마스는 저희가 정의를 안 하고 갔는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서방 지정에서는 테러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랍권이나 이슬람 쪽에서는 팔레스타인 내의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예. 무장 정파라는 이름을 예, 무장 정파.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라든가 정치 결사체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무장 정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죠. 일종의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에 이제 그런 정치 단체들이 있는데, 이른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러한 계열의 이제 사람들인데, 그게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건너온 팔레스타인의 무슬림 형제단 지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행동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행태를 따르는데 실제로 이제 집권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좀 극단주의적인 어떤 행태 때문에 좀 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뭔가 이제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그런 단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상당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수교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사우디도 여기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각종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동의 이제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거나 관계 개선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팔레스타인하고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과시해온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렇게 뭔가 무장을 해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모사드나 이런 데서 이제 먼저 감지를 할 것이고, 또 아이언돔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어떤 이 요격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이나 박격포나 이런 것들을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막 몇천 개씩 이렇게 쏴버리니까 요격을 하나도 못했고, 모사드 이거 사전에 감지를 못했거든요. 야, 이것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큰데. 큽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정찰위성이 6개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찰위성 6개, 드론으로 항상 공중에서 감시하죠. 아이언돔 있죠.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지하에 무슨 땅굴 파가지고 갑자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센서들을 다 배치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 2,400개의 폭탄이 그냥 그대로 로켓포를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시가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인질로 잡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진짜 전쟁이라는 게 한 번 일어나면 예. 다만 그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편안을 추진을 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질 않았고요. 맞습니다. 예. 예비군들이 훈련 거부하고요. 예. 심지어 모사드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과연 모사드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이게 기능들이 작동을 했겠느냐, 이런 또 지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또 곤혹스러워진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 하마스에 대해서
더더욱 강경책을 펼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럴 이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돼버렸어요. 만회를 해야 네.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우디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절대 그렇게 그렇게 못하고. 못해요. 같은 외교국가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그렇죠. 수교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든지 예.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예.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수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나 이런 거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그러면 또 여기서 이득을 보느냐. 트럼프죠. 그 트럼프도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이득을 예. 보게 되고요. 중동에서는 예. 사우디랑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할 경우에 가장 골치가 아파지는 건 이란입니다. 이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중동에서 이란이 왕따가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마스가 이렇게 나선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미국이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다 엉망진창 여러모로 미국도 이게 이해 당사자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고 중동 정세가 또 근데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그게 되는 이미 그 레바논의 그 무장 정파죠 여기죠. 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이미 전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헤즈볼라는 또 이란하고 이란이죠. 밀접한 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란과의 어떤 그런 전쟁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그 군사적인 거는 아닐지라도 돈을 제공을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60억 불이었습니까? 한 8조 원 정도 되는 것들 동결자금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그 돈이 이번 공격에 사용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탓이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제 또 이제 이게 미국이 또 여기에 또 군사적 지원한다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근데 바이든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굉장히 밀월 관계였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그 트럼프의 말을 상당히 잘 들었었고 그렇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뭐 거리두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원해져 버렸거든요. 관계 자체가. 네. 그리고 트럼프는 또 푸틴이랑 스스로 또 친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두 나라에서 지금 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국민들은 전쟁 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의 여론이 바이든에게 좋지 않고 트럼프에게 오히려 그래서 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의 푸틴과 트럼프가 어떻게 대충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국 유권자들의 시각과 이것도 같이 또 맞물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뭐 푸틴은 공산당은 아닌데 예. 왜냐하면은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제 푸틴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근데 예. 황당한 예. 지점은 그런 지점이죠. 예를 들면 이 바이든이 자기 이제 특기가 외교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국면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식 외교로 하면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행복한데 예. 괜히 독재자들에게 딴지 걸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자유가치 동맹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또 황당한 것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미국 민주당도 지금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사회주의자거나 공산주의자다라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외국의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게 이게 이제 황당한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데 그렇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8473님이 교황이 모든 전쟁은 패배하는 것 맞습니다. 예. 전쟁은 뭐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뭐 위너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에피크로스님, 전쟁이 연이어 터지니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유가도 많이 오를 텐데 경제도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이 에피크로스님 말씀대로 그렇죠. 저도 바로 유가 걱정이 되던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잘 돼서 바이든 생각대로 됐다면 그러면 사우디와 잘 어떻게 미국이 해서 또 유가도 좀 통제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힘들어졌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네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은 22.64% 역대 재보선 최고였습니다. 예,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2.64%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권자가 50만 603명이거든요. 근데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11만 3,31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상당히 상기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MBN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이 선거 결과가 6개월 후에 총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의 재개발 열망과 민심을 반영한 결과 이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당 일각에서는 이 높은 투표율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수의 어떤 익명의 의원들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염려하는 그런 어떤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11일 본투표 전까지는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고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유세를 하고 또 내일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이고, 본투표가 11일이죠. 그렇습니다. 11일. 네, 예. 민주당도 역시 오늘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인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집중 유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예.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 이것을 언론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런 공식을 일단 전제를 하고 셈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과연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본 투표율이 높아서 그러면 야당에 유리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볼 것이냐, 이게 그렇죠. 이제 일단은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반드시 본 투표율이 높을 것이냐, 그것도 이제 한번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본 투표율이 꼭 높았느냐, 이제 그랬던 선거도 있는데 아닌 선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평일이거든요. 그렇죠. 내일 모레 평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재보궐선거는 또 휴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따져볼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할 때도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그날도 어쨌든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일과 마치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사전 투표일은 이제 하루는 또 주말에 했으니까, 그렇죠. 쉬는 날 했으니까 그때 대거 먼저 투표를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이나 이런 걸 같이 봐야지 사실은 이 그렇죠. 셈법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누가 유리한지는 이 알 수 셈법을 없어, 따지기가 아직까지는. 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민의가 많이 반영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점은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걸 또 언론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건강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변수가 될 것이고요. 건강이 뒷받침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는 것이겠죠. 근데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번 따져볼 지점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역할을 했다, 이런 이제 흔적을 남기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게 민주당의 절대 불리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겼다라고 할 때, 이게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이기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 총선도 이기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당내의 어떤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는데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이 처리 국면 때 이 단식에 대한 진정성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이야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이제 연성 지지층, 이제 좀 중도층에 가까운 그러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단식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 참석하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막 연설도 해야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해야 되고 그럴 것인데, 그걸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면은 역시 좀 이 건강한 것 같은데 그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상대편의 결집을 불러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여서, 예. 그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다시 뉴스 언박싱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설날인 오늘은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오후 한때 제주 산지에 또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에 최대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영동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5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도로 상황은 원활합니다. 휴일 아침에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부근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합니다.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강남 안쪽 봉은사로가 행사로 교통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코엑스에서 봉은교 교차로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으로 작업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데요. 원룸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리 쪽으로는 종암 분기점부터 막히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묵동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유인촌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그다음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듯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부 언론과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 얘기한 멘트는 이렇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리되어야 향후 절차를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는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예. 여야간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멘트만 보면은 청문회가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만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듯 보이지만 결국 언론들의 분석을 보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다음에 만약에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는 좀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임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언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지난 7일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임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빨리 뭔가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국정감사도 치르고 뭔가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다라는 대통령실의 기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언급들, 그러니까 이 언론에 나온 언급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경해요. 지금 언급들이 오늘 보니까 언론에 언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김행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의 정확하게 한겨레 신문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그냥 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장관이 대통령의 뭐 참모예요? 참모 국무위원인데? 그렇죠. 이게 법에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대목도 있지만 부처의 장이고 또 국무위원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김행 후보자는 스스로 어쨌든 이걸 박차고 나간 사례인데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아니 것이기 이게 때문에 청문회 하기로 한 날 그러니까 그 횟수가 그 날짜가 12시가 지나서 네. 이제는 회차 변경이 안 되니까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2시 훨씬 이전에 지금 나간 거잖아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제 나갑시다. 라고 하니까 같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는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진짜 국회 무시 아닙니까? 처음 있는 그렇죠. 일입니다. 네. 전례가 없는 일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뭔가 이제 논리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완전히 집에 간 게 아니고 잠깐 대기를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토요일판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사설을 봤는데 그 사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파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이 결국 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결국 그냥 자리를 떠난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건 그런 신문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장 모든 이 어떤 일간지 중에 이 정권에 대해서 논조가 뭐 신문은 논조가 다양하니까 그렇죠. 가장 따뜻한 논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마저도 그렇게 지적을 할 가장 정도면은 따뜻한. 그렇죠. 뭐 가장 따뜻한 시선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끔 신문이. 다른 신문이 따뜻한 시선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신문마저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니 이런 장관 후보자가 있나 의문을 가질 법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임명 강행을 한다고 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까 저는 의문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임명 강행 기류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그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당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거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러모로 참 이 역사에 없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로 정권의 가장 따뜻한 신문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여당과 장관 후보자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황당한 사태. 이게 사설 제목이었군요. 예. 지난주 토요일자 그 신문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화제였습니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구나. 아 이건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이룰 수도 있구나. 아니 청문회를 하다 말고 네. 여당이 이제 그만하자고 해서 예. 나가자고 해서 장관 후보자가 나가는 건 정말로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죠. 예.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항상 국민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헌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 앞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건데 네. 갑자기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사고 나가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많이 이상한 겁니다. 예. 그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구 쪽이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제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여당 지역구 중진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은 하태경 의원이 처음입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살신성인의 정신이다. 하태경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선언이 결국에는 당내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아, 나도 해야 되나?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했는데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도 삼선 아니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중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류라고 평가되는 중진 의원들은 아직은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특히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출마 선언이 개인 선택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 중진의 험지 출마가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 지역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한 하태경 의원이 먼저 이렇게 수도권 출마론 선수를 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이 주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류로 인식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내 친윤하고요. 네. 다른 의견을 내면서 언론들도 이제 비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나도 해야 되나라기보다는 너도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분명히 이제 뭔가 물갈이 하고 싶은 기류는 있는 겁니다. 수도권 북부는 좀 괜찮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네.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발 공천 얘기가 뭐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거 같으면 청와대발 공천
요즘 같으면 용산발 공천 얘기가 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낙하산을 내려보낼 때는 안전한 지역구에 내려보내야 되고 그 안전한 지역구라는 거는 결국 수도권에 예를 들면 뭐 서초구 뭐 이런 데라든가 구체적인 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이제 강남벨트와 그렇죠. 영남이 제가 뭐 되겠죠. 서초구를 얘기하면 서초구 현역 의원들이 긴장할 거 아닙니까? 박성중 의원 이런 분들이 막 긴장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영남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남 중에서도 또 거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그러면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할 텐데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막 그렇게 언급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우연찮게.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검사장 출신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 공천받기 어려운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는 내가 그러면 경선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을 이기는 계획을 지금부터 짜든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든지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뭔가 수를 내야 되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예를 들면 불가리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먼저 뭔가 명분을 취해서 먼저 뭔가 총대를 매는 모습을 취해서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물갈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1등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수도권에 떨어지더라도 먼저 수도권에 진출하더라도 그중에서 그러면 좀 우선순위를 갖는 거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 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은 그럼 이제 2등, 3등, 4등 경쟁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러니까는 뭔가 요구가 있다면. 근데 김기현 대표는 분명히 이제 용산발 공천 그런 건 없다. 대통령실도 용산발 공천 그런 거 우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누가 그만둔다. 뭐 행정관이 그만둔다. 무슨 명단을 작성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영남에 또는 이제 수도권에 뭐 강남 벨트에 어디 유리한 지역구가 현역 의원들은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겠죠. 지금 선제적으로 명분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버텨서 경선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것이냐 요행수로 어떻게 여기에 오실 것 같은 유력 인사들의 어떤 뭐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수를 바랄 것이냐 지금 저울질할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수싸움의 신호탄이 지금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발사가 됐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뉴스다. 여의도에서는 이 셈법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해운이나 뭐 김재원 전 의원들 중량급 있는 의원들이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이해운 의원도 서초갑이었는데 동대문으로 갔었잖아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은 경북 상주 군이 이쪽이었는데 서울 중랑을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또 갈리는 갈림길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방송 능력이 있으시면은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런 데 많이 나오시기도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해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방송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쇼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하태경 의원님도 사실 뭐 최강시사 네, 많이 나오시고 패널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가계 여윳돈이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거는 뭐 사실 뻔한 결과입니다. 근데 내수 소비 다 얼어붙고 있고 이거 뭐 뻔한 결과이긴 한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왜 여윳돈이 줄어들었는가 이걸 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자 비용이 좀 늘었기 당연하죠. 때문인데 가계 이자 지출 증가율이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가 7.1%, 3분기가 19.9%, 4분기가 28.9%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1분기에는 무려 42.8%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자 비용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가계 여윳돈이 뭐 급증할 리나 뭐 정체될 리는 없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 이게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암담하고 죽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자 비용은 늘어나죠. 저도 대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것이죠. 지금까지 눌러놨던 것들이 계속 오를 것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뭐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가 오르니까는 쓸 돈은 더 많아질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뭐 월급을 올려줄 것입니까? 저는 뭐 그래도 프리랜서인데 뭐 일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지만 월급 생활자들의 뭐 월급이 뭐 크게 오릅니까? 그것도 아니죠. 기업의 사정이 뭐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한다고 파업하면 그거는 좀 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도 그렇지만은 뭐 파업도 파업이지만은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자유롭게 있죠. 임금이라도 올려.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뻔한 거예요. 이 향후 몇 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대책이라든가 뭔가 할 말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든 네. 나름대로 나라에서 정부든 간에. 근데 할 말도 없는데 할 말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들 할 말도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할 말이 없는데도 이렇게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터질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평론가도 참 할 말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죄송합니다. 저도. 기사 읽으면서 좀 참담했던 게 예.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시적이라고? 네. 어떤 기준에서는 일시적일 수도 그렇지 않아요. 있지만 네. 어떤 그렇지는 기준 않아요. 작은 기준에서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큰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게 일시적입니까? 지금 세계 경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쪽의 이념으로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피해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가 기조를 가치를 한다면 그래서 경제계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고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예.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요거는 그 소식만 전해드리고 끝내도록 다들 하겠습니다. 바쁘시대요. 다들 바쁘다.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답니다. 예. 삶도 어려운데 출장 많이 가시네요. 예. 민동기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뉴스 언박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 현장에서 경호 일을 하고 있는 최예지입니다. 행사 한 3시간 전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많이 긴장하고 왔어요. 요즘 칼부림 사건도 있고 또 옆에 시위 집회도 있고 해서 항상 팀원을 믿고 저도 사실 제 전략을 또 믿기도 하고 다들 경호원이라고 하면 이제 검정 정장에 딱 선글라스 이게 다 너무 멋있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내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해서 물조차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행사를 하는 입장이어서 심지어 이제 정자세로 계속 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다리가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무서운 당연하니까 그런 거를 표정으로 티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또 요즘은 또 너무 꽉 막힌 경호원 모습보다는 웃는 서비스직이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항상 웃으면서 경호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행사장 때문에 제가 이용을 못 하시는 게 일단 좀 제가 행사 주최자는 아니지만 또 통제를 하는 것도 경호팀에서 하다 보니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좀 괜히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너무 좀 왜 이걸 와 막냐 이렇게만 너무 뭐라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한글날인 오늘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경상권 해안에 비구름은 물러나고 있는데요. 북쪽에 기압골이 영향을 주면서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서부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엔 제주 산지와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저녁엔 그 밖의 중부와 경북 북부까지 비가 확대할 텐데요.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에 최대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영동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21도, 대전, 광주 23도, 부산, 제주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5.5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몬데이. 오늘은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하는 부결됐고요. 지금 신원식 유인촌 장관의 임명을 결국 했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상황 자체를. 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장관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이제 장관이니까. 근데 이제 쿠데타 관련 발언이나 뭐 이런 것도 저는 중장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게 야인이 아니죠. 3스타면 대한민국에서 3스타면 2스타 때 저 쿠데타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3스타가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거는 3스타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뭐 그거를 말을 다시 번복으로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건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절차 다른 거 뭐 주식 파킹이나 이런 거보다도 청문회장에서 그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 네. 지금 뭐 지적한 대로 예. 그게 문제가 아닐 수는 없죠. 예. 아닐 수는 없는데 사실 참 60, 70년 살아온 사람들의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하자 그런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에 받았었던 그런 의혹들을 갖고 그런 내용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맞아요? 대통령 놔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딸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을 사이로 데리고 뭐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참 드물 정도로 지난 참 많은 세월들이 우리 시대가 좀 그런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참 많이 안고 있고 남기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거절을 해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잖아요. 예. 한 명의 장관을 임명할 때 보통 한 5에서 한 7명 정도한테 제안을 해도 거절을 당해요. 본인들이 이제 아까처럼 그런 말에 대해서 뭐 문제 좀 논란이 있다든지 또 자기 뭐 재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거절들을 해요. 그건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청문회 무용론이 나와요. 지금 18명째 일단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 지금 1년 한 3개월 지났는데 벌써 18번째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참 청문회 제도가 계속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전파 낭비하고 그다음에 또 막 그 흠집 있는 대로 다 내고 권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많이 그런 식으로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하는 관행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어떤 대통령도 장관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말 온갖 소모적인 이러한 인사청문회 또 이러한 내각 임명 이건 뭔가 진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뭐 문제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그 정도와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뭐 문제가 많은 인사들이 많았는데 저희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들 관련해서 취재를 오래 했었는데 대개는 뭐 과거에는 증여세만 안 내도 그런 게 이제 들통나고 그래도 관련해서 수정 납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도 보여주고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도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시에는 뭐 관행이었는데 그런 게 아들한테 딸한테 그런 식으로 물려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아유 이게 세상이 변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여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유 그거 개인정보예요. 못 내요. 최 기자님은 뭐 이런 식이야. 최 기자님께서는 이제 지금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사실은 과거 것을 하나하나 들춰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예.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거기서 지금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원죄론이란 말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말하자면 지금의 이 방식으로 만약의 경우에 예. 진짜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거꾸로 청문회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지금같이 이런 방식의 자료를 요청을 해갖고 한다 그런다면 내가 볼 때는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의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야당 대선 후보였고 지금 야당 대표를 갖다 청문회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료 요청을 해갖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드러나 있고 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갖고도 청문회 통과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제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고 앞으로 공직할 사람들은 이런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많이 자중을 하고 자해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흠집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 기자님 그동안 하셨던 말씀만 갖고 청문회를 해도 상당히 논란거리 될 거 많을걸요.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김행 후보자의 정도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럼 이제 김행 후보자는 그래서 임명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글쎄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 아까 반응대로 장관을 오랫동안 공백을 둘 수 없고 또 그런 제도와 관행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있는 관행이 있잖아요. 아니, 제도와 관행을 말씀을 하지 마시고 김행 후보자가 살아온 경력 주식 파킹 의혹이랄지 청문회에서 드러난 태도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을 갖고 오늘 지금 제가 최 기자님하고 좀 나눌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판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유권자들 손에 달려있지 제가 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선거는 각 당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야말로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 질주를 하듯이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볼 때 일단은 최선은 다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에 저렇게 여야 지도부가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여야 당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저렇게 온통 달라붙어 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스스로 키워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예를 들어서 패배 한쪽은 그것으로 인한 어떤 충격을
스스로 지금 많이 자초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지. 보궐선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한꺼번에 다 뭐 졌다 그래가지고 그 당이 망가졌어요, 없어졌어요. 뭐 무슨 지도부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냥 보궐선거는 선거고 선거는 병가지 상사잖아요. 늘상 있는 일이고 계속 또 다가오는 일이고. 근데 그 한 선거에 이렇게 뭐 올인이란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고 뭐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모든 지도부들이 지금 오늘 또 뭐 이재명 대표님도 그쪽에 가신다고 하던데 저렇게도 할 일이 없을까? 여당 야당이 지금 정기국회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여당 야당이 저렇게 할 일이 없을까? 국민들이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선거 하나 보궐선거 하나 이기고 치면 깨끗이 졌다 그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이 개혁을 하고 또 당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가라는 걸 되돌아보면서 또 내년 총선이라는 큰 선거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삽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면 이제 축하할 일이고 이정현 수석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면 국민의힘은 왜 졌고 뭘 했어야 했는데 못했고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진다면. 그걸 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그건 뭐 여야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먼저 진다는 가정하에 그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자체가 편파예요. 그런 게 그렇게 할 일이 잠깐만요. 아니고. 수석님,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거잖아요. 이거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민주당 쪽에 관한 반론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지금 성질 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왜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왜 안 그러냐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선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선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 당이 지면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방송 내가 하는 동안에는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추상적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뭘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진다는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앞에 지금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축하드릴 일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사회자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진다는 쪽에다 무게를 두고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진다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방송이고 국민의 재산이 전파를 타고 있는데 이 전파에다 대고 여당과 야당이 엄연히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자, 전제를 통해서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바르게 물어봐 달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여당 야당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야를 정치 평론을 하시려고 나온 겁니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대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야의 정치 평론을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여당 얘기만 합니까? 여당은 야당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라는 지적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회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당만 그 시간도 드리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시간 안배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에 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나오시는 이유는 또 뭐세요? 얘기했잖아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KBS가 지금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정현 정무수석한테만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정현 정무수석처럼 반응하시는 분은 이정현 정무수석이 최초예요. 저는 이정현이니까요. 왜 그래요? 제가 이정현이니까 그렇죠. 제가 제 시각으로 봤을 땐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요. 공정해야 된다고 제가 전제를 생각합니다.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당이 이긴다면 축하드리고 만약에 진다면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여기 사실 제가 원고에 요청 질문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뭘 해야 합니까? 여당에 어떤 주문하고 싶으세요? 라고 지금 요청 질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요청 질문을 제 식으로 말을 바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세요? 아유, 근데 이렇게 막 혼내키세요. 제가 지금 무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청문회 나온 사람입니까? 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요청 질문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얘기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어보라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어요. 어쨌든요. 그럼 의도대로 말씀하십시오. 시간 드릴 테니까. 아니 그냥 공정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나 이렇게 저기 뭡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지금 방송에 6분, 나와 가지고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대담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회자한테 혼난 건 처음입니다. 진짜 제가 사회자를 이렇게 건드리는 분도 처음입니다. 정치 제가 한 38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사회자가 이정현 수석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지금 청문회 나왔어요. 아니 요청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국민의힘은 뭘 해야 합니까? 여당이 어떤 주문하고 싶으세요? 라고 요청 질문이 있기 때문에 원고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선거와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아니고 또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아니고 지금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 이 국민의힘에는 토론이 없어요. 내부에 자기들이 뭐 의원총회를 한다, 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토론이 없는 것 같아요. 토론이 내부적으로 토론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고 이렇게 한다면 일단 대선의 승리자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야당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야당만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여당 중에서 가장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그런 여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당은 또 야당하고 틀려요. 정치 자체가 상대에 대한 비판과 또 비난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여당을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걸 통해서 자기들이 더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하고 다음번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당은 야당하고는 틀려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뒷바라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대통령하고 여당하고 정부, 당정청 간의 회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많이 여당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당과 관련해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비판적인 이야기를. 근데 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비판이 없을까요?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민주당이 개딸들을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에 그만한 170여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만약에 그 청년 대표가 또는 그 혁신위원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비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몰아내거든지 쫓아내든지 색출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많이 와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정한 방송에서 여기에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 여당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당은 당연히 자기 당에 뽑아놓은 대통령을 자기들이 공격을 안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세요. 170명이나 되는 제1당을 차지하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요. 국무총리 대통령 처음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부총리를 데리고 국무회의를 했어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지금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총리를 해임을 해버렸어요. 지금 또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또 부결을 시켜갖고 공백 상태를 만들었어요. 곧 있으면 헌법재판소장이 또 공백 상태가 된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장관을 지금 벌써 몇 명째 탄핵을 했거나 탄핵을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야당도 있는데 거기다 여당까지 달달들어갖고 대통령을 공격하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좌절을 시켜버리고 대통령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국회가 할 일이고 여당 야당이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낸 대통령이니까 최소한 더 2년 3년 어느 정도 중간평가 받을 정도 시간까지는 여유를 좀 줘야지 이렇게 진짜 역할이다. 하고 있는데 네. 이 여당까지 달라들어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좌절을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여당은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고. 저는 보좌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한테 호소를 했고 예.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그 약속 하나하나를 지키게 하는데 오히려 정책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그래서 입법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예산 뒷바라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 속에 들어가갖고 하는 역할이 여당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야당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야당도 조그만 그 역지사지를 해서 본인들이 여당 때 해주기를 바랬던 야당의 10분의 1만 좀 역할을 해줘도 다음번에 자기들이 선택받을 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업을 쌓고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너무 업보를 많이 쌓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년에 여당이 돼가지고 지금 다수당이 돼가지고 지금 야당이 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반대하고 거절을 하고 참 일방통행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그걸 바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자기들이 바로 불과 몇 달 전까지 해놓고 조그만 야당도 야당으로서 그 여당 야당의 정치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야당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여당에서도 그런 것을 야당이 그렇게 독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면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참 흔히 쓰는 말로 정치권에서 라이벌, 파트너로 생각해야 돼. 애니미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하니까 이런 참 험한 정치가 되는데 많이 아쉬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오늘은 정은정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여파로 1년 늦춰진 항저우 아시안게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예, 국민 여러분들 기뻤으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죠. 9월 23일에 이 개막한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또 폐막 전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 축구와 야구에서 금메달의 승전보도 있었잖아요. 예, 한국은 또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그리고 동메달 89개로 대회가 마무리됐는데요.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것부터 대단한 여정이죠. 선수들 모두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아시안게임에 처음 시도되는 종목들도 있었고 여러모로 흥미로운 점도 많았습니다. 네, 수영과 배드민턴의 두각이 매우 빛났는데요. 그동안 수영에서 박태환 선수 이후에 이렇게 좀 뚜렷한 성과가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황선우 선수라는 기대주부터 해서 김우민 선수까지 고른 활약으로 수영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이 육상에서 오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땄잖아요. 또 5년 전에는 메달을 따지 못했던 배드민턴도 세대 교체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비롯해서 여러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모두 휩쓸 뻔한 이 탁구 경기에서도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또 여자 역도에서 박혜정 선수가 장미란 선수 이제는 문체부 차관님이신데 선수 이후에 13년 만에 금메달도 땄고 또 양궁에서 이 컴파운드 종목이라는 데서 주재훈 선수가 동호회 출신인데다가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도전 끝에 국가대표가 되고 또 은메달까지 이렇게 거머쥐게 돼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e스포츠와 브레이킹 등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도 있었던 그런 아시안 게임이었고요. 다만 전통적으로 강했던 투기 종목이라고 하죠. 유도나 레슬링, 복싱 같은 이런 종목에서는 좀 성과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인기라는 게 뭐 당시에 당대 사회상을 많이 반영하잖아요. 그죠? 네, 지대장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 복싱 정말 인기 많았었잖아요. 맞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생활 스포츠로 연계되는 종목들이 인기가 매우 높고 그리고 성과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종목은 정말 한국도 잘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라는 문제와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의 이런 균형이 중요한데 예전처럼 이렇게 국위 선양만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여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고질적인 체육계의 인권 침해 문제 그동안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과거와는 훈련 환경과 분위기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전 국민들이 이런 국제 스포츠 경기를 보고 또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이게 또 선진국의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좀 비판받을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예, 고질적으로 인기 종목 위주로만 중계를 하고 심지어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축구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바로 이게 결승전을 준비하다가 바로 바꾸더라고요. 이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중계 편향성 문제 비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이 회단식에서 대한체육회 이지흥 회장이 정신훈련을 강조하면서 내년 파리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선수촌에 입소를 할 때 해병대 훈련을 하겠다는 발언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미국 사람들은 해병대 훈련을 받지는 않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네네. 예. 왜 그러죠? 요즘 선수들 새벽 운동 안 하려고 한다. 가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심하면 인권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내년에 해병대 체험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군부 독재 시대의 7, 80년대 낡은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로 이제 국위 선양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자체를 관람하고 즐기는 문화가 더 멋질 것 같고요. 이래서 이런 논란들이 어제 잠깐 있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 수장을 하시는 분의 사고 방식이 너무 옛날인 것 같네요. 예. 예, 이런 접근 방식이 MZ세대 선수들에게 전혀 먹힐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큰 지진이 또 일어나가지고 여기도 인명피해가 심합니다, 지금. 예.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 11분쯤에 이 아프간 북서부에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6.3의 규모면 잘 지은 건물도 무너질 정도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아프간 상황에서 잘 지은 건물이 과연 몇 채나 남아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탈레반 대변인들부터 해서 탈레반 대변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까지 해서 약 사망자가 2,000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신들이 여러 병원에 나눠져 있고 또 건물 아래 그대로 이렇게 매립돼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탈레반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삶이 굉장히 힘들 텐데 구호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작년에 이미 6월에 한번 5.9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1,000여 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큰 지진이 겹쳤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부상자 구호나 복구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아프간과 미국과의 오랜 전쟁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도 열악한 데다가 지금 제대로 구조와 구호를 위해서 이런 식량, 식수, 의약품 이렇게 접근할 거리들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탈레반 정부가 여성에 대해서 매우 극심한 차별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은 모두 이렇게 많은 구호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아예 자금 부족을 이유로 아프간 병원 25군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금 의료 인프라마저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고통이 지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네요. 지금 국제사회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있습니까?
예, 아직은 매우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아프간 어린이 1,600만 명이 극심한 기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게다가 이번에 지진이 난 이 헤라트주가 굉장히 수면과 가뭄이 지속돼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그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까지 한 번 더 뉴스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자, 배종찬입니다. KBS로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서 다 잊어버렸다. 시사본부가 역시 전통이죠. KBS의 역사라고 봐야 돼. 가장 공정한 방송이다. 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정해줘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평일 낮 12시 20분 매일 고정입니다. 일라디오도 고정. 화이팅. 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고 우리 시중금리도 엄청 올랐고 지금 여러모로 한미 금리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 금리는 올랐나요?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예. 4.8%까지 올랐습니다. 예.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예. 2007년 7월에 5%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예. 그리고 2020년 8월에 0.5%까지 떨어졌었어요. 2020년 8월에 코로나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0.5%였습니다. 그랬죠. 0.5%에서 지금 4.8%까지 올랐으니까 정말 금리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7월이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제 기억에 9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2007년 9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직전에 모기지 사태가 CDS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미국 그 주택 붐이 있고 막 딱 그랬을 때네요. 이 5% 수준이라는 게. 예. 굉장히 높은 2007년에 거네.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고 2008년에 이제 미국 이거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렇죠. 예. 바로 직전의 상황이군요. 이렇게 예. 계속 오르고 있는 데는 뭐 이유가 뭘까요? 우선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인데요.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3% 중반이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그 9월 고용이 발표됐는데 그리고 33만 6천 개. 전문가들 시장 예상치가 한 17만 개였거든요. 17만 개였는데 거의 2배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 연준은 정부 지출을 위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요. 예. 미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돼요. 여기다가 또 외국인 특히 중국 사람들이 미 국채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13년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 7월 통계 보니까 무려 8,218억 달러로 중국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는 미 정부가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연준도 팔고 외국인도 팔다 보니까 채권 수급이 나빠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거꾸로 금리는 올라간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팔고 있고 미국 정부도 계속 팔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계속 팔아야지 돈을 빌려서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그 예산안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미국 시스템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하반기 때 뭐 9월, 10월에 이 국채를 못 팔 것이다. 그런 예상은 안 하던데요. 예, 팔리기는 팔릴 것이다. 예,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덜 사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많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면 아무래도 이자를 더 쳐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원리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빚이 사실은 많아서 빚이 많으니까 또 국채를 자기 돈으로 수출을 통해서 흑자를 하면 그러면 무슨 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도 빚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대내 대부채가 너무 많은 나라거든요. 빚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그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가 연방정부 부채가 132%였어요. 예. 선진국 평균이 한 90%좀 넘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2분기는 좀 낮아져가지고 그동안 경제가 회복되니까 분모에 있는 그 명목 GDP가 증가하다 보니까 121%로 떨어졌는데요. 예. 그래도 다른 선진국 평균이 한 91% 정도 되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높죠. 우리나라는 한 47% 정도 47%. 되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문제는 그 대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대순부채가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그 GDP 대비 67%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순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미국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기업들이 미국 직접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사고 있고 그렇죠. 증권 투자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삼성전자 먼저 갔고요. 나갈 때 현대차 갔거든요.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었어요. 네, 그만큼 미국은 그 직접 투자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돈들이 안 들어가면은 미국 대부채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미국이 유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미국은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지금 저 미국의 상황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슨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좀 푸는 법이고 반도체 지원법도 돈을 푸는 법이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은 잡는다고 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재무부 채권 발행하기도 좀 힘들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된다. 이런 지금 악순환의 어떤 덫 같은 거에 걸려 있는 겁니까? 우리 세계 경제가? 맞습니다. 전 세계가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가지고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니까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그 이후로 전 세계가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특히 미국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죠. 그러니까 2020년 경제가 나빠지니까요. 미국 정부가 심지어는 고소득층을 제하고 전 국민한테 1인당 $1,400를 주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실업수당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 하면서 정부가 계속 돈을 쓰죠. 사실은 경기 부양책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물가가 예상만큼 빨리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 채권이 5%
정도라고 하고 그거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잖아요. 예. 그럼 그게 5% 주는데 다른 거 투자할 필요 없이 저거 투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돈이 더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나라는 돈을 더 갖다 쓰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미국 금리가 그렇게 높다 보니까 그렇죠. 세계 돈이 미국으로 좀 몰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특히 그 이머징 마켓에는 돈이 빠져나오면서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예. 미국 국채가 높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미 국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미 국채를 더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 6% 되거든요. 평균 배당 수익률이 S&P도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예. 장기 평균이 한 4.4%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또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S&P 500을 사면 배당 수익률이 한 1.5% 안팎인데 국채 사면 5%거든요. 그러네. 그럼 국채 수요로 당연히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 국채 수익률이 미국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한데요. 미국 명목 GDP 성장률이 한 4% 정도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국채가 적정 수준보다 지금 수익률이 높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럼 투자처로서는 지금 뭐 고금리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투자처로서는 아주 좋네요. 투자자들. 그렇죠. 이자 수익도 오르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요.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미국 국제 채권 시장으로 다 그렇게 몰려가는 거군요. 앞으로 돈이 몰려가면서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은데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살면서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국 그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물가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실질 그 중간가구 소득 보니까 2019년을 정점으로 지난 3년간 떨어졌습니다. 가격 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질 소득은 또 감소하고. 그래서 아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학자금 매출을 좀 연기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은 이제 소비할 돈이 줄어드니까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는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이 4분기가 오히려 보릿고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식시장이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앞으로 한 달이. 뭐 이런 시기에는 그 채권도 저평가돼 있고 주식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자산 보면 최근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그렇죠. 은행 예금 비중이 우리 가계 금융자산의 한 47% 되고요. 채권은 3.1, 주식은 한 22%. 이런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은행 예금 비중 좀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 한 달 후에는 미국이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연말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주식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럼 매도하지 말고 버텨라.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요.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아주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그러면 기존에 국채 하셨던 분들이나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미국 쪽 국채는 상관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미국 국채보다는 저는 우리 국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물가 상승이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아, 더 빨리 떨어진다. 예, 우리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좀 더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예.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리고 미국 국채 사면 환율을 영향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예. 뭐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미국의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으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수는 또 없거든요. 달러도 거의 정점인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국채를 사서 그 어느 정도 3점 몇 %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년물이 몇 퍼센트?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4.3%. 4.3 정도의 국채를 사면 아마 그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균형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 차량들로 복잡할 도로인데요. 오늘은 한글날이라 휴일 아침에 여유가 느껴집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에 큰 변화 없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북부간선도로 양방향에서 작업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데요. 원룸 분기점 부근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구리 쪽으로는 종암 분기점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묵동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강남 안쪽의 봉은사로 모습인데요. 차가 아닌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잠시 후 9시부터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코엑스에서 봉은교 교차로 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지난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서 청문회 파행 빚었고요.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여가위 소속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예, 그거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날 12시 되기 전에 퇴장을 한 거죠? 네, 한 10시 50분 10시 50분이었어요? 예. 퇴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회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갑시다라고 하고 이제 김행 후보자가 일어난 상황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 위원장께서 정회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속개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의원들도 안 돌아오고 김행 후보자도 돌아오지 않고. 네,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다 들어오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서 회의장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사수 변경을 했던 상황입니다. 사수 변경을 했고. 여당 의원들이든 야당 의원들이든 뭐 나가버리는 경우가 그거는 좀 보기는 봤는데 후보자가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계속 우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제 막판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열리기는 했지만 이제 여당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뭐 청문회 일정을 못 잡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계획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도 뭐 일각에서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런 파행을 막아보려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뭐 예를 들면 그날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이후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정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후보자가 이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야당 의원들이 기다릴 테니 그냥 계속 쭉 들어오시면 그때 회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파행이 되었죠. 현재는 그러면 연락은 닿습니까?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가위 행정실하고도 뭐 추가적으로 연락이 닿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일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후보자를 찾는 상황이었는데
여가위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실과 후보자가 좀 원활하게 직접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정부 내에서 그 김행 후보자의 행방을 어떻게 뭐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로서는 이제 잠수를 탔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청문회에서 그 의혹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세요? 사실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법적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국민 법감정과 도덕성 그리고 뭐 자질,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검증을 위해선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제가 청문회 회의록을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0번 정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날 회의에서만. 그리고 다른 자료들인가요? 비슷한 자료들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들인데 그 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 뭐 점심 전까지 제출해달라, 뭐 저녁 시간 전까지 제출해달라 이거를 이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검증하기 위한 건지를 이제 후보자에게 공들여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 했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걱정이 되면 예전에 선례도 있으니 우리가 열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고발해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만 일관을 했고요. 그 카메라가 오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장에 오후에 이제 카메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언론사들이 많이 빠지고 나니까 후보자의 태도가 이제 굉장히 돌변해서 카메라가 빠지고 나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태도가 굉장히 돌변을 해서 뭐 더 공격적으로 그것은 왜 제가 검증해야 되냐, 의원님이 검증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겪으면서 김행 방지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김행 방지법이 뭔가요? 네, 일단은 이제 인사청문, 그러니까 현재 국회 관련된 법률상,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뭐 벌칙 조항 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법 형식으로만 따져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 퇴장해버리고 국회가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리는 이런,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문회에 국무위원 후보자가 반드시 이제 출석해야 하고 또 자료 제출의 의무들도 좀 강화하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서 자료를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이런 논리라면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결혼한 딸에게 몰아주면 검증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다라는 낡은 사고방식이 법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바꾸는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지만 언론 분석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네, 이제 장관이 스스로 도망간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면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는 걸 이제 다 하셨던 대통령이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 상태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한들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존중받지 못할 것이고 조롱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도 임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네.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에서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처럼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올리거나 이제 뭐 법률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정치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네. 법적으로만 자꾸 기대서. 네, 너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런 수단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유인총, 그다음에 김행도 그렇게 되면 18번째였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그러면 19번째가 되겠네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임명을 한다면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마무리됐는데 이게 최종 투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본투표까지 22.64%가 가장 높았던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네. 예. 뭐 이제 모든 선거가 그렇듯 선거는 이제 투표함을 까봐야 이제 결과가 그렇죠.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예. 거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이 이념 전쟁이라거나 혹은 굉장한 정적 죽이기 같은 것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여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장으로 불러내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건데 이번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면 그 전략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렇게 높기는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김태우 후보자가 나 때문에 발생한 비용 40억은 애교로 봐달라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강서 구민들을 좀 모욕하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강서 구민들의 판단들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교훈 후보에게 기본소득당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강서구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정책입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기본소득당에 강서구청장 후보가 없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이번 선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이제 제안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대 연합을 늘 유연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서형 기본소득을 모색해보자. 뭐 예를 들면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전남 신안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뭐 이런 모델들을 검토해서 강서형 기본소득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지난 토요일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진교훈 후보자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반론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게 지금 저 강서구나 다른 구들 전부 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 세금이 특정 구에 이게 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구 뭐 이런 거에 투입이 되면 이거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체적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선례는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정 시절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도지사였거든요.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자체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이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같은 경우는 세금이 투입되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유부의 일정 부분의 몫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도중에 여하튼 제가 언성이 높아진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